오늘은 안타까움과 기쁨이 그리고 애도와 희망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 많은 리더들에게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셨던 고 송인상 회장님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 출범 때부터 세계화 선진화를 주장하셨던 선각자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매년 제주도에서 행해지던 학예 경영자 세미나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꼿꼿 앉아서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모두의 깊은 애도로 고 송인상 회장님의 영원한 명복을 빕니다. 케미 회원 여러분, 독일의 소설가이자 인류의 정신적 스승인 헤르만 헤세는 오늘처럼 완연한 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이 속삭인다. 꽃 피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봄의 생명력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꽃을 피우는 우리 경영자분들이 계시기에 더 큰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500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은 오늘의 중국이 설계된 길이라는 주제로 김상문 IK 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김상문 회장님은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조선일보의 인천지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건축 폐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 IK를 창업하셨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현장을 답사하고 중국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을 오늘 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김상문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테이블에 보니까 강연 시간이 8시 10분으로 됐기 때문에 부지런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회남 선생님 추모 영상을 보니까 전 갑자기 피터 드로커 교수가 오버랩이 돼서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저희 경제에게 남겼던 스승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76년도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죠. 76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겁니다. 1월 달에 그 중국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저원나이 총리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천안문 광장에서 저원나이를 추모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그 배우 조정의 현미를 뒤집어쓰고 갓 복권되었던 덩샤오핑이 다시 연금을 대모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홍군의 아버지였던 주더가 세상을 뜹니다. 8월 달에는 당산에서 대지진이 나갔고 당산시에 반 넘는 사람들이 매몰돼 죽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마오쩌둥이 세상을 뜹니다. 그 다음 달에 사인방이 체포당하죠. 그러고 한 2년간 안개정국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덩샤오핑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전 세계가 덩샤오핑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요청했죠. 다 노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 2월 달에 이태리의 전설적인 여기자였던 오레아나 팔라치한테 기자회견을 승인합니다. 팔라치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은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망신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팔라치가 물었죠.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인방의 횡포와 문화대혁명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정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사인방이 아니라 마오라는 얘기가 많은데, 내가 오늘 당신 만나러 오다 보니까 천안문 광장에 마오의 사진이 걸려 있던데 그건 언제 내려갈 겁니까? 경이 말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2번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 말을 잘 들으시오.天安문 광장의 마오쩌둥 사진은 절대 내려갈 일이 없을 거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많다. 인정한다. 그러나 공도 많다. 굳이 말한다면은 07과삼이다. 그 말하는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기가 정말로 믿고 기대했던 큰아들이 대학생인데 홍위병한테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지죠. 본인은 홍위병의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난창으로 귀향을 가죠. 3년 4개월간을 죽을 고비를 합니다. 가장 피해 컸던 사람이 그 가해자를 용서한 겁니다.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오쩌둥 사진은 걸려 있습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북경의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강희, 옹정, 걸륭이라는 세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황제가 등장합니다. 150년 동안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대제국을 만듭니다. 걸륭 황제가 죽고 나서 50년도 안 돼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너무 잘 나가는 것을 자임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영국한테 홍콩을 빼앗기고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맺죠. 그러고 나서 청나라가 여러 가지로 다시 일어서려고 변법자강 운동이니 양모 운동이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또 직격탄을 맞습니다. 바로 일본한테 맞죠. 1894년도에 조선에서 시작되는 청일전쟁이 청나라를 그대로 KO시킵니다.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이홍장이 일본의 하관으로 불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항복 문서를 씁니다. 대만을 내주죠. 3천만 양의 배상금을 내줍니다. 전 중국에 뜰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중화민족이 위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순원입니다. 저 사람이 중심이 돼서 11년도에 신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국을 새로운 체제로 끌고 나가죠. 그때 북경에 있던 실력자였던 위안스카이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한테 자기가 양보한 대신에 청나라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민주정치로 나가는 것을 서로 약속하고 자기는 물러나죠. 순원 선생에 대해서 지금도 중국 또 대만 양쪽 나라에서 국부로 추앙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뜻을 못 이루고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장제스가 나오죠. 장제스가 최고 실력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레닌이 일으킨 러시아 혁명의 바로 소련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중국으로 밀려오죠. 천도슈나 리다자오 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호남성에 있던 시골에 있던
마오쩌둥이 여기에 가입을 하죠. 이 세 사람이, 이 화면에 보이는 세 사람이 중국의 개국 3인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모르지만은 중국 홍군의 아버지입니다. 한때는 마오쩌둥과 동격의 위치로 중국 혁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중국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저원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덩샤오핑이죠. 11년도에 신혁명이 나고 그 이듬해에 신혁명을 마무리한다고 국민당이 창당이 되죠.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상해에서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상해가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해가 공산주의의 공산당의 성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창당할 때 기록에는 13명, 12명, 15명 하지만 하여간 20, 30대 젊은이들 몇 명이 모여서 공산당 1차 당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속하게 조직이 커나가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순환이 당을 가리지 말고 힘을 합해서 일본과 대항하자 해갖고 만든 것이 국공합작입니다. 국공의 국은 국민당이고 공은 공산당이죠. 그래서 24년부터 27년까지 국공합작을 합니다. 이쯤 돼서 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평소도는 덩샤오핑이 난창에서 귀양살이 할 때 걸어왔던 그 오솔길을 말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북경에서 난창, 광안이 이 양반의 고향이죠. 15살에 광안에서 태어나서 15살에 이제 상해에서 마르세유 가는 배를 타고 불란서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이 아니고 사실은 근공검학이라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런 유학생 비슷하게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별로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때 저원나이를 만나죠. 이 만남은 중국의 좋은 인연의 하나죠. 이 저원나이를 만나면서 죽는 날까지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것이 중국 정부에서 자주 내놓는 사진, 15살에 1m 50cm짜리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불란서 갈 때 사진입니다. 앞줄에 중간쯤에 저원나이가 앉아있고 저 뒷줄에 왜소한 덩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덩이 불란서에서 근무할 때 공장에 근무했던 근무 기록 카드죠. 작년도 정확하게 1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불란서에 갔을 때 파리를 안 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리옹이었습니다. 왜 리옹이냐면은 그 당시에 저원나이나 덩샤오핑이 고생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옹부터 가갖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죠. 이 양반이 일했던 여러 군데 일했지만은 그 중에 한 군데 있던 르노의 트랙터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불란서에서 공부를 별로 못하고 모스크바로 가고 모스크바에 있는 중산대학에서 1년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공산당의 조직이 너무 빨리 커나가니까 두려움에서 공산당에 대한 초공작전을 벌이죠. 그래서 상하이를 기점으로 해서 공산주의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그저 죽입니다. 길에서 닥친 대로 죽이죠. 그래서 공산당에 가입한 당원들은 다 피합니다. 이때의 그 상황을 불란스의 그 앙드레 말로가 쓴 인간의 조건에 보면은 이때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여든 것이 장시성의 정강산이라는 데로 모여듭니다. 그때는 아까 말했던 주더와 마오가 정강산의 산적처럼 자리를 잡고 소비에트 지구를 만들었던 때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일로 모입니다. 모여서 장제스의 군대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소련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에서 파견되어 있는 28인의 볼세비키라는 그 조직과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던 저와 같은 유학파들, 그리고 마오와 같이 유학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공산당에 가입한 새 세력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주도권은 소련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잡았죠. 이 사람들이 장제스의 군대에 대항하는 방법은 정면전이었어요. 깨면 안 됩니다. 계속 깨지죠. 마오가 말합니다. 이래갖고는 우리가 진다. 유격전을 하자. 그 유명한 마오의 전술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얘기에 누구도 귀를 안 기울이는데 몇몇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동입니다. 숙청을 당하죠. 여기서 첫 번째로 동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러고 장제스의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그 유명한 대장전이 이루어지죠. 서양에서는 한니발이 알프스를 건너가고 넘어가고 나폴레옹이 넘어가고 이 정도를 후작하는데 대장정의 그 코스나 그 험난함은 알프스 넘어가는 거는 애들 산보입니다. 저기 보면 1년 동안에 25,000리를 갑니다. 그것도 조깅화 신고 뛰는 게 아니고 무기를 둘러매고 산길을, 강을, 늪지를 도망가는 겁니다. 1년에 25,000리.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를 1,000리로 보면은 25번 거리입니다. 8만 명이 출발해서 8,000명이 살아남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쫓아가는 장제스의 군대는 쫓아가면서 민심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대장정에 관련된 이 부분은 에드거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왜 장제스가 지고 마오가 이겼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도망가다가 쭈니에 모이죠. 모여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이제 회의가 열려갖고 거기에서 저온나이가 자신의 밑에 있던 자신의 부하였던 마오쩌둥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 난국에서
우리를 끌고 갈 사람은 마오밖에 없다. 자신이 동급자도 아니고 자신의 밑에 부하였던 마오를 끌어올리고 이 순간부터 자기가 죽는 76년까지 40년간을 이인자 역할로 충실하죠. 전 조원나이가 중국 사람한테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능력 있는 부하한테 맡기고 자신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이때부터 마오의 시대가 열리고 자기를 따라와서 숙청당했던 덩샤오핑의 운명도 활짝 굽힙니다. 가까운 동지가 되죠. 이때 결혼도 합니다. 결혼을 3번 했는데 한 번은 부인의 사망으로, 또 한 번은 부인의 배반으로, 그리고 3번째는 연안에 왔던 그 여학생 중에서 한 사람이 부인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중국 정부 인민들 자체가 왜 우리끼리 싸우냐는 여론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여론에 장셰량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마오의 군대를 소탕하지 않느냐고 독려하러 왔던 장제스를 시안에서 정셰량이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죠.談判지입니다. 당신이 총뿌리를 일본한테로 겨눠야지 왜 동족끼리 겨누냐. 연안에서 조원나이가 날라오고, 그리고 장제스의 부인이었던 손미령이 날라오고, 정셰량이 장제스 4사람이 모여갖고 협상을 해서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하고 싸우자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2차 국공합작입니다. 이 텀에서 중국의 역사는 국민당 손에서 공산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전력은 열세했지만은 민심이 마오의 군대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전투를 이끌면서 자기가 공을 세웁니다. 49년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개국 선언을 합니다. 이때 덩샤오핑은 충칭에 있으면서 서북지구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옆에 있던 티베트를 병합하죠. 티베트에 대해서는 자기가 애착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훗날 티베트 당서기로 왔던 사람이 티베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똑바로 정리하는 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마음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을 영도의 자리에 오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진타오입니다. 마오쩌둥이 천하에 있던 젊은 지도자 중에서 5명을 뽑아서 후계자 판넬에 올립니다. 4번째 덩샤오핑이 있습니다. 5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때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가장 짝이 잘 맞게 활동하고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입니다. 마오가 오죽하면은 내가 대장이고 바로 밑에 대장이 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수많은 마오쩌둥의 몽상가적인 철학가적인 통치 철학에 의해서 쌍백운동이니 또 인민공사를 만들고 대약진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특히 대약진운동 같은 경우는 영국을 7년 내에, 미국을 15년 내에 이런 식으로 구원려 걸고
전 인민들을 갖다가 다 몰아붙이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3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동남아에 짓고 있는 제철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있는 현장. 모든 여성들도 삽자루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바로 루산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팽도화의가 마오한테 대들죠. 그 결과로 마오는 물러나고 팽도화의도 숙청당합니다. 팽도화의는 6.25 때 우리가 압록강가에서 압록강 물 떠서 수통에 담을 때 미국 애들이 미군이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할 때 그 꿈을, 그 소망을 산산이 부서뜨린 메가더도 놀랄 정도의 중국 제1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마오가 물러나고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중국을 끌고 나가죠. 이때 나온 얘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묘백묘론입니다.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유사오치와 덩샤오핑의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오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민심도 마오한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본인의 잃었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원화따꺼밍이라 하는 이 문화대혁명은 비극이죠. 중국 정부에서도 문화대혁명에 대한 정의를 국가적 재난 이렇게 합니다. 국가적 재난.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제일 금기어가 문화대혁명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인간이 없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몇 시간이 돼서 모자랄 겁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제관계, 직장 상사와 이게 깡그리 무시된 거죠.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더군다나 이 중심축에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인방이죠. 사인방. 저 위에 여러분들 보면은 마오의 부인이었던 장칭이 나오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린바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전역을 완전히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낯설지 모르지만은 역사적인 역할을 굳이 말한다면은 진나라 때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진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조고 같은 사람, 송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갔던 쥐나 같은 사람입니다. 저 몽롱하게 생긴 저 얼굴에서 문화대혁명의 기획안이 다 나왔습니다. 죽고 나서 마오가 죽었는데 덩이 정권 잡고 나서 이 사람은 공산당 당적에서 제명시켰어요. 아주 음모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드가 스노우의 중국의 붉은 배를 쓴 스노우의 부인이 님 웨일즈인데, 님 웨일즈가 쓴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김산, 분명히 장지락이죠. 그 사람도 우리 조선인입니다. 그 사람도 스파이로 몰아서 죽인
피해자를 보죠.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들. 2인자였던 국가주석이었던 유사오치 맞아 죽습니다. 맞아서 걸라같이 돼갖고 카이펑의 감옥에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죠. 국가주석이요. 그것도 애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왕강메이 부인이었습니다. 매력이 있었죠. 12년 동안 재판도 없이 그저 감옥에 있다 나왔습니다. 팽도웨이는 아까 말한 대로 마오한테 대들었다고 그 제명으로 거의 맞아갖고 척추가 부러져서 누워서 죽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감옥소로 갔습니다. 덩샤오핑 귀양살이를 갔죠. 닥치는 대로 쓸어낸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바로 삼반 분자 팽도와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메가다와 싸웠던 팽도와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덩샤오핑은 이 와중에서 몇 년간 가택에서 연금 생활하다가 난창으로 갑니다. 제가 난창으로 갔을 때 여름이었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저 서 있는데도 땀이 절절 납니다. 이걸 66살 먹은 사람이 여기 서갖고 앉지도 않고 여 줄칼로 일을 했죠. 3년 4개월을 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했죠. 이때 사진들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초기에 대지우리보다도 못한 그 공장 그 전경입니다. 요 밑에 사진은 덩샤오핑이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출근 때 외에는 집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하면서 걸었던 길입니다. 그 딸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길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본인이 운동도 하면서 자신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중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이 삽장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공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소평소도죠. 제가 이 길을 이렇게 따라 걸으면서 야,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져서 불구화됐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북경대학에서 공대를 다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 라디오가 그 고장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갖고 오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덩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에 고장난 라디오가 있으면은 좀 가져와라, 고쳐주겠다. 반장이 한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돈이 있어갖고 라디오를 사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짐작컨대 덩샤오핑의 머리를 그대로 쳤을 거예요. 아니, 내가 라디오도 하나 못 살게 하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나? 사회주의가 뭔가? 가난이 사회주의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3년 4개월의 귀양 생활이 이분의 의식을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린바오가 마오의
신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했고 도망가다 죽죠. 림버가 죽음으로써 마오도 휘청합니다. 이걸 알고 덩이 마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오의 그 빈틈을 노려서 덩이 글을 올리죠. 암에 걸린 저원나이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드니 덩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덩이 3년 4개월 만에 다시 전면에 나오는 겁니다. 난창역에서 출발할 때는 귀양살에서 풀려난 노동자였는데 북경역에 내릴 때는 부총리의 신분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저원나이를 대신해서 살림살이를 떠안고 나가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사인방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마오한테 사인방이 주문을 하죠. 덩은 추잡하다. 저건 절대 내비두면 안 된다. 마오가 반신반의합니다. 아까 말했던 76년도 1월 달에 저원나이가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분노를 하고 저원나이를 죽게 만든, 힘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성토를 하죠. 즉 사인방에 대한 성토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천안문 사태입니다. 그 배후에 덩이 있다 해서 덩이 숙청을 당합니다. 세 번째 쓰러진 거죠. 그리고 마오가 죽죠. 마오는 죽으면서 사인방한테 권력을 준 게 아니라 화국봉이라는 사람한테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방이 체포되고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안개 속에서 화국봉과 덩샤오핑이 권력 쟁탈전을 벌이고 거기에서 문화대혁명의 대척점에 있던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78년도 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실권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안으로는 개혁을 하고 밖으로는 개방하는 개혁 개방의 수레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미국을 갑니다. 미국과 국교를 수교하고 무역관세 협정을 맺고 일본을 가고 싱가포르에 있는 리칸유 수상을 불러가지고 자문도 받습니다. 약간의 여담이지만은 덩샤오핑이 리칸유 수상하고 몇 차례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있답니다. 야, 저 사람은 싱가포르를 맡기기엔 너무 그릇이 크다. 정말 아까운 사람이다.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전, 산토우, 주아이, 샤먼을 열면서 중국의 세계의 모든 돈들이 밀려 들어가죠. 홍콩 반환 앞두고 대처하고 협상하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일국양제. 한 나라지만은 시스템은 다르게 끌고 나가겠다. 그때 대처한테 약속한 게 그거 아닙니까? 홍콩 스타일로 50년은 보장해 주겠다. 지금도 그래서 홍콩이 중국과는 다른 시스템 아닙니까? 50년 동안.
중국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죠. 비극입니다. 부의 편제, 민주화 요구,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덩이 물러나면서 후계자로 내세웠던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해의 당서기로 있던 장점인이를 내세우죠. 그래서 장점인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진타워를 차차기로 또 내정을 하죠. 장점인이가 북경으로 올라오고 나서 텃세가 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갖고 경고를 합니다. 천안문 사태로 중국의 개혁개방에 열기가 식으니까 90다 된 노인네가 가족들을 끌고 남쪽 지방으로 갑니다. 가서 개혁개방의 고삐를 늦추면은, 여기서 멈추면은 우리는 다 끝난다고 하소연을 하죠. 앞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 유명한 남순강화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편안하게 손주들과 함께 여생을 지내죠. 93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현실주의자다. 실사구십하다. 여러분들이 중국 다니면서 보는 그 유명한 구호입니다. 이 많은 양을 50분에 하락하는 것은 죄의 고문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개혁개방을 하면서 김일성이 왔죠. 김일성이한테 가난한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다. 인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아니냐. 김일성이 이 기로에서 덩의 충고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은 다른 길을 갔죠. 그것이 오늘의 북한입니다. 이 사람의 좌우명이 두 개입니다. 낙관 그리고 인내죠. 중국 정부에서 중국 인민들이 평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준 거는, 신분을 바꿔준 거는 마오고, 우리를 먹고 살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 건 덩이다. 획을 긋는 얘기입니다. 다시 처음에 오리아나 팔라치와 얘기로 들어갑니다.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몇 점으로 생각하냐? 50점 정도다. 이건 너무 제가 감동을 받는 내용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적지 않은 과오를 범했고 마오쩌둥도 그랬죠. 어떤 일엔 나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물론 잘못조차 포함해서 말이에요. 잘못조차 좋은 마음으로 저지른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면서 회남 선생님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분도 정말로 잘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날 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설계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신 김상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